경북 구미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30대 여성이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것은 찢어진 방충망과 열린 창문, 그리고 어머니의 절규뿐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 뒤에는 19년 전 같은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으로 드러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형사가 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5월의 구미는 늦봄의 온화함과 초여름의 후덥지근함이 공존하는 계절이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2층 양옥집의 마당에는 강미숙이 정성스럽게 가꾼 장미꽃이 붉은 꽃잎을 자랑하며 피어 있었고, 집 앞 골목길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강미숙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20여 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 유진아를 키워온 억척스러운 어머니였다. 딸 진아는 30대 초반으로 구미의 한 중소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진아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매일같이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오전 8시에 집을 나서 오후 6시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5월의 어느 저녁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다. 진아가 회사에서 연락을 했다. 월말 결산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미숙은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감을 느꼈지만 성실한 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너무 늦지 말고 들어와. 저녁은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데워 먹어. 어머니의 당부에 진아는 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1시 전에는 들어갈게요 라고 답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지만 진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강미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딸을 기다렸다. 11시 30분이 지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평소 약속을 어기지 않는 딸의 성격을 잘 아는 어머니였기 때문이었다.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자정이 넘어서도 진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강미숙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받지 않았다. 새벽 1시가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미숙은 2층에 있는 딸의 방으로 올라갔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깜깜했다. 진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전등을 켜자 방 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침대는 아침에 딸이 정리해둔 그대로였고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강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방 안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5월이라고는 하지만 밤에는 쌀쌀한 날씨였는데 평소 추위를 많이 타는 딸이 창문을 열어둘 리가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문의 방충망이 찢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방충망의 일부가 바깥쪽으로 밀려나가 있었고 그 틈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컸다. 강미숙은 서둘러 방 안을 살펴봤다. 딸의 지갑이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었고 평소 어디든 들고 다니던 휴대전화도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심지어 딸이 집 안에서 늘 신던 털실내화도 침실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옷장을 열어보니 딸의 옷들도 그대로였다. 도저히 가출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강미숙의 입에서는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20여 년간 딸을 혼자 키우며 쌓인 모성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딸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나갈 리가 없었다. 더구나 실내화를 신고 나가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미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제 딸이 사라졌어요. 전화를 받은 경찰관은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다. 강미숙은 딸의 일상과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딸이 언제부터 안 보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요. 야근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밤새 안 들어왔어요.
혹시 가출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절대 아니에요.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갑이랑 핸드폰도 다 집에 있어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진지해졌다. 지금 댁에 계시는 거죠? 저희가 바로 나가겠습니다. 30분 후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강미숙의 집에 도착했다. 박민수 형사와 김영호 형사였다. 박민수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로 15년간 각종 실종 사건과 강력 사건을 담당해온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이었다. 김영호는 이제 갓 경찰이 된 20대 후반의 젊은 형사였다. 안녕하세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박민수 형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강미숙은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다. 경찰관들은 먼저 강미숙으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 진아의 평소 생활 패턴, 교우관계, 직장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진아의 방을 직접 확인하러 올라갔다. 방 안을 살펴본 박민수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찢어진 방충망, 열린 창문, 그리고 남겨진 개인 소지품들. 이 모든 것이 가출이 아닌 다른 상황을 시사하고 있었다. 김 형사, 창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봐. 김영호 형사가 손전등을 비추며 창문틀과 방충망을 조사했다. 방충망이 찢어진 부분에서 섬유 조각 같은 것이 발견되었고 창문틀에는 희미한 지문 같은 것도 보였다. 국과수에 감정 요청을 해야겠어. 박민수 형사가 중얼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 신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의 흔적이 보이는 상황이었다. 박 형사는 강미숙에게 말했다. 어머님, 일단 정확한 수사를 위해 국과수 감정팀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딸의 직장과 지인들에게도 연락해봐야 해요. 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주소록을 건넸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진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누구한테 해코지할 일도 없고 적도 없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민수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벽 4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팀이 도착했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감식 요원들이 진아의 방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방충망의 찢어진 부분에서 채취한 섬유 조각, 창문틀의 지문, 방 바닥의 미세한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증거품으로 수집되었다. 감식 작업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되었다. 감식이 끝나자 박민수 형사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진아의 직장에 연락을 취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진아는 어제 저녁 8시경에 야근을 마치고 퇴근했다고 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고 특별한 약속이나 계획도 없다고 했다. 동료들 역시 진아가 곤란한 일에 휘말릴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증언했다. 다음으로 진아의 교우 관계를 조사했다. 대학 동창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진아의 실종 소식을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었다. 진아는 평소 집과 직장만 오가는 조용한 생활을 했고 특별한 이성 교제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정말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여성이었어요. 라는 것이 모든 지인들의 공통된 증언이었다. 박민수 형사는 점점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가출할 이유도 없고 척도 없는 여성이 깊은 밤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더구나 방충망이 찢어진 것으로 보아 외부 침입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건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박 형사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오전 8시 구미경찰서에서는 긴급 수사회의가 열렸다. 강력팀장인 이상철 팀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박민수 형사를 비롯한 수사진들이 참석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이 보고되었고 향후 수사 방향이 논의되었다. 일단 실종신고로 접수하되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자. 박 형사가 전담 수사관을 맡아라. 수사는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진아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추적하고 주변 상가의 CCTV를 수집하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 수사도 시작되었다. 그런데 진아의 휴대전화는 어제 저녁 8시 30분을 마지막으로 기지국 신호가 끊어진 상태였다. 마지막 신호는 진아의 집 근처에서 잡혔다.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진아가 어제 저녁 8시 40분경에 집 앞 골목길로 들어서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다. 그 이후로는 어떤 CCTV에도 그녀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지점이 마지막 목격 장소였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 수사에서는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했다. 평소 조용한 주택가였고 어젯밤에도 특별한 소음이나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한 주민이 새벽 1시경에 골목에서 차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워낙 흔한 일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지만 진아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강미숙은 경찰서를 오가며 수사 진전을 독촉했지만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제발 우리 딸을 찾아주세요. 얘는 절대 집을 나갈 애가 아니라고요. 어머니의 절규가 경찰서 복도에 메아리 쳤다. 박민수 형사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담당해봤지만 이번 사건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의 냄새가 났다. 방충망을 찍고 침입했다는 것은 사전에 집안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진아의 개인 소지품들을 그대로 둔 것은 급하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였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단서가 나타났다. 진아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이다. 칠곡군의 한 주유소에서 5만원어치 기름을 넣은 기록이 발견되었다. 시간은 실종 당일 밤 11시 30분이었다. 박민수 형사는 즉시 해당 주유소로 향했다. 구미에서 칠곡까지는 차로 약 30분 거리였다. 주유소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진아가 아니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진아의 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한 것이었다. 그는 검은색 소나타를 타고 있었고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정확한 인상차기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 등을 통해 대략적인 특징은 파악할 수 있었다. 이건 확실히 납치야. 박민수 형사의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범인이 진아를 납치한 후 그녀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박 형사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서 실시간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도록 요청했다. 만약 카드가 다시 사용된다면 범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이 포착되었다. 이번에는 포항의 한 편의점에서 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기록이었다. 구미에서 포항까지는 차로 약 1시간 반 거리였다. 범인이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박민수 형사는 포항으로 향하면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포항의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역시 같은 남성이 진아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에는 생수와 삼각김밥 그리고 테이프를 구매했다. 테이프를 산 것이 특히 의미심장했다. 납치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이 자식이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박민수 형사는 분노와 조급함을 동시에 느꼈다. 범인은 진아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그녀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나는 아직 진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범인이 시간을 벌면서 완전 범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분류하고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박민수 형사를 팀장으로 하여 5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북지방경찰청에도 지원을 요청하여 광역수사망을 구축했다. 범인이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있어서 단일 경찰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또 다른 카드 사용 내역이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다시 칠곡의 한 주유소에서였다. 범인이 같은 지역을 다시 찾은 것이었다. 이상한 이동 패턴이었다. 보통의 도주범이라면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할 텐데 이 범인은 일정한 지역을 맴돌고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민수 형사는 지도에 카드 사용 장소들을 표시해봤다. 구미, 칠곡, 포항, 다시 칠곡. 이 지역들을 연결해보니 어떤 패턴이 보였다. 모두 산간 지역과 가까운 곳들이었다. 이놈이 산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박 형사의 추측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했다. 오후 3시경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진아의 신용카드와 동일한 카드로 또 다른 결제가 시도되었는데 이번에는 주유소 직원이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카드를 사용하려던 남성은 경찰차 소리를 듣고 황급히 달아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타고 온 차량의 번호는 확인되었다. 4885. 차량 번호가 확인되자 즉시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했다. 놀랍게도 그 차는 진아의 소유였다. 범인이 진아를 납치한 후 그녀의 차량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추적이 한층 수월해졌다.
전국의 경찰서와 검문소에 해당 차량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다. 저녁 6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포항 시내의 한 CCTV에서 해당 차량이 포착된 것이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간 도로를 향하고 있었다. 포항경찰서의 순찰차들이 즉시 추적에 나섰다. 박민수 형사도 급히 포항으로 향했다. 드디어 범인과 대면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추격은 약 10분간 계속되었다. 범인의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아났지만 여러 대의 순찰차에 포위되어 결국 멈춰섰다. 차는 포항 외곽의 한 야산 근처에서 정차했다. 경찰들이 포위망을 좁혀가자 운전자는 차에서 뛰어내려 산속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경찰들에게는 차량 확보가 더 중요했다. 그 안에 진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박민수 형사가 차에 도착했을 때 다른 경찰관들은 이미 트렁크를 열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은 참담했다. 트렁크 안에는 젊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다. 양손과 발이 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입에도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얼굴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이마 부분에는 상처가 있었다. 진아 씨인가요? 한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민수 형사는 사진과 대조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아가 맞았다. 사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었다. 박 형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너무 늦었다. 단 몇 시간만 더 빨랐다면 그녀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밀려왔다. 현장에는 즉시 국과수 감식팀이 출동했다. 시신과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다. 한편 산속으로 도망간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포항경찰서는 물론 인근 지역의 경찰관들까지 동원되어 총 4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수색견까지 동원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색은 더욱 치밀해졌다. 산 전체에 포위망이 구축되었고 헬기까지 동원되어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했다. 범인이 아무리 숨어봤자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었다. 박민수 경사도 직접 수색에 참여했다. 이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새벽 5시경 드디어 범인이 발견되었다. 그는 산속의 한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수색견에 의해 발견되었다. 체포될 때까지도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 제압되었다. 범인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상열이라는 이름이었다. 그의 신원을 조회하는 순간 수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상열은 19년 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을 살해한 전과자였다.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년 후인 작년에 가석방된 것이었다. 그의 전과 기록을 보면서 박민수 형사는 치가 떨렸다. 이런 놈을 왜 풀어줬단 말이야. 재범 방지 시스템의 허점이 이런 창극을 불러온 것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상열의 범행 수법이었다. 19년 전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야간 침입, 여성 납치, 결박 후 살해까지. 마치 복사한 듯한 범행 패턴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연쇄살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상열을 조사실로 데려온 후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나는 차만 훔쳤을 뿐이야. 그 여자는 몰라.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진아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CCTV 영상, 그녀의 차를 운전하며 도주한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까지. 국과수의 감식 결과도 속속 나왔다. 차량 곳곳에서 이상열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진아의 시신에서 채취한 머리카락과 손톱 밑의 유전자 분석 결과 이상열의 DNA와 일치했다. 더욱이 진아의 집 창문에서 발견된 지문도 이상열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는 사전에 진아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왜 하필 진아 씨를 타깃으로 삼았나? 박민수 형사의 질문에 이상열은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그의 동선이 하나둘씩 밝혀졌다. 그는 출소 후 구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약 2달간 진아를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출퇴근 시간, 생활 패턴, 집안 구조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상열이 진아의 직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녀를 관찰해왔다는 사실이었다. 진아가 다니던 회사 건물 앞 분식집에서 한 달간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다. 그는 매일 진아의 출근과 퇴근을 지켜보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범행이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이상열의 범행 수법은 더욱 치밀하고 잔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진아를 납치한 후 약 이틀간 산속의 한 폐가에 감금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수사기관을 교란시켰다. 이는 단순한 성적 목적의 범행이 아니라 더 복잡하고 변태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박민수 형사는 이상열과 마주 앉아 마지막 취조를 진행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괴물일 거야. 박 형사의 차가운 시선에 이상열은 잠시 움찔했지만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는 다 나왔어. 더 이상 발뺌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나는 차만 훔쳤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강미숙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박민수 형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원 영안실로 강미숙을 안내했다. 차가운 영안실에서 딸의 시신과 마주한 어머니의 절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내 딸아, 내 딸아.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영안실 전체를 메웠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박민수 형사의 사과에 강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형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신 걸 알아요. 그 놈만 꼭 벌받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당부에 경사는 굳게 다짐했다. 이상열을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완벽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상열에 대한 살인죄, 납치죄,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가 확정되었다. 검찰에서는 그의 전가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여 구궁판 청구를 준비했다. 이번에는 절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었다. 한편 진아의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도 나왔다.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지만 그 이전에 상당한 폭행과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상열의 범행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처벌법상의 강간살인에 해당하는 중죄였던 것이다. 이는 사형도 가능한 최고형에 해당하는 범죄였다. 유진아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직장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참석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관 속의 진아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삶이 이토록 갑작스럽고 비참하게 끝나야 했다는 현실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박민수 형사도 장례식에 참석했다. 15년간 수많은 사건을 처리해봤지만 이번 사건만큼 마음이 아픈 적은 없었다. 단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젊은 여성이 한순간에 괴물 같은 범죄자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그는 진아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상열을 끝까지 추궁하여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이상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한 달이 지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상열을 살인죄, 강간치상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 총 6개의 죄명으로 기소했다. 특히 강간 후 살인이라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도 기소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재판부는 김정우 부장판사를 수석으로 하는 형사합 2부로 구성되었다. 김 부장판사는 25년간 형사재판을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특히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으로 유명했다. 검사는 대구지검 형사일부의 최영준 검사가,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재훈 변호사가 맡았다. 공판 첫날 법정에는 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다. 출소한 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강미숙도 검은 상복을 입고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딸을 죽인 범인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그리고 과연 합당한 처벌을 받을지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이상열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45세의 그는 키가 170cm 정도로 중간 체격이었고 평범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재판장이 개정을 선언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이상열에 대한 살인 등 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우 부장판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이 이루어졌다. 이상열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주소를 또박또박 탑했다.
하지만 죄명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명확히 답변했다. 검사의 모두 진술이 시작되었다. 최영준 검사는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약 2달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연쇄살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검사는 이상열의 전가와 이번 사건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그가 교화 불가능한 위험한 인물임을 부각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19년 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을 살해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회복귀 의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검사는 또한 피해자 유진아의 인격과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해자는 성실하고 착한 성품으로 어머니를 모시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인해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어서 국선 변호인 이재훈 변호사의 모두 진술이 있었다. 그는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와 사회적 배경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과 방임 속에서 자라났으며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사회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방청석의 반응은 차가웠다. 강미숙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딸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어떤 변명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저런 변명이 통한다면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이 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그녀는 재판을 지켜봤다. 증인신문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증인은 수사를 담당했던 박민수 형사였다. 그는 증인석에 서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들을 상세히 증언했다. 피고인은 범행 전 약 2달간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녀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 형사는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물증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의 지문이 피해자의 집 창문과 차량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DNA 검사 결과도 일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서 피고인 측에서도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다. 두 번째 증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김성진 연구사였다. 그는 DNA 감정과 지문 분석 결과에 대해 전문적인 증언을 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할 확률은 99%에 달합니다. 이는 사실상 동일인으로 봐야 할 수준입니다. 과학적 증거의 정확성에 대한 그의 증언은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였다. 세 번째 증인은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김민호 법의학자였다. 그의 증언은 이 사건의 잔혹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피해자는 상당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후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목 부위의 압박 흔적과 입과 코를 막은 테이프로 인한 질식이 직접적 사인입니다. 그의 담담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법정 안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피고인 신문 시간이 되자 모든 시선이 이상열에게 집중되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저는 차를 훔친 것은 맞지만 그 여자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차에서 시체를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서 도망간 것뿐입니다. 그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검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왜 나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의 지문이 피해자 집 창문에서 왜 발견되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열은 모든 질문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피고인은 19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상열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는 젊어서 실수한 거였습니다. 실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검사의 추궁에 이상열은 더 이상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매번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에서는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가 피해자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다. 정신감정 결과도 공개되었다.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상열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으며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 능력과 조절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요구를 봉쇄하는 결과였다. 피해자 측 의견 진술에서 강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법정에 섰다. 저는 딸을 잃은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딸 진아는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런 괴물 같은 인간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람은 19년 전에도 같은 죄를 지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면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것입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은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회방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사형에 처할 것을 구형합니다. 검사의 구형의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반면 변호인은 무기징역을 주장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분명 중대한 범죄이지만 사형은 생명권을 박탈하는 극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최종 변론에 대한 반응은 차가웠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이상열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는 무죄입니다. 차를 훔친 것은 잘못했지만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할 정도였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판결 선고일이 한 달 후로 정해졌다. 그 한 달 동안 강미숙은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다. 과연 딸을 죽인 원수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루며 사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 분석했다. 한편 이상열은 구치소에서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교도관들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다른 수용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면회를 오는 사람도 없었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도 없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박민수 형사는 이 한 달 동안 다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도 계속 이상열 사건을 떠올렸다. 수사관으로서 범인을 잡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적으로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만약 수사가 조금 더 빨랐다면, 아니면 이상열이 애초에 가석방되지 않았다면 진아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되었다. 법정에는 첫 공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언론사 기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까지 방청권을 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강미숙도 검은 옷을 입고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김정우 부장판사가 법정에 입장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해 보였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시오. 곧이어 수갑을 찬 이상열이 법정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 이상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다. 강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호흡하기가 어려웠다. 이제 곧 딸을 죽인 원수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재판장은 먼저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5일경 피해자 유진아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동인을 납치하고 강간한 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용법조를 설명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강간살인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그 수법이 극히 잔혹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친 충격과 불안감이 매우 큽니다. 재판장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극형으로 처단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장의 말에 강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드디어 딸의 원수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았다. 따라서 피고인 이상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재판장의 선고에 법정안이 순간 술렁였다.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던 것이다. 강미숙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딸을 죽인 원수가 사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기징역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부가형에 대해서도 선고했다.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합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부가형은 실질적 의미가 없었다. 그는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기 때문이었다. 선고가 끝나자 이상열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에서 일어났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의 말도 한마디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의 뻔뻔함에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시선이 쏟아졌다.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강미숙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형을 원했지만 무기징역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딸을 잃은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함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검찰에서는 항소를 검토했지만 결국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기징역도 충분히 엄중한 처벌이며 피고인이 다시는 사회에 나올 수 없다는 점에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변호인 측에서도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상열은 서울구치소에서 경북 북부제일교도소로 이송되어 무기징역을 복역하기 시작했다. 그는 독거 수용되어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을 차단당했다. 교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면회객도 없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도 없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이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사회복귀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강력범죄 전과자의 가석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출소 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박민수 형사는 이 사건 후 성범죄 전담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이상열 같은 재범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다. 수사관으로서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진아의 사건은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출소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지금까지 구미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